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맞히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백성의 삶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떤 업을 쌓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해가 온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섬뜩합니다.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말, 자연의 이치로 보아도 이상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보아도 끔찍한 말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새끼를 해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한 나라의 권력과 백성의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국민입니다. 특히 힘없는 백성, 서민, 노인, 청년, 빚에 눌린 가정,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본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제도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 하고, 세금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쓰여야 하며,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 이 말은 단순히 무서운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분을 잊은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야 하듯 나라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붙이고 경제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만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사회에는 무거운 업이 쌓입니다. 그러나 복은 잘 쓰면 공덕이 되고 잘못 쓰면 업이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면 복이지만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면 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면 공덕이지만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면 그 눈물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지만 인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노스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경고입니다. 타노스님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맞히는 데 관심을 둔 분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정감록과 주역, 불교 수행과 시대의 흐름을 함께 보며 한 나라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흥하고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을적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타노스님은 한반도의 큰 변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1950년 전쟁의 그림자를 말했고 1961년 젊은 군인의 등장과 개발시대의 시작을 암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역사적으로 완벽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고 나라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권력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때 전쟁의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정치의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민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더 깊이 물어야 합니다. 왜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는 시대가 오는가? 왜 권력이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국민의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가? 왜 나라가 커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가?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밥상 위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월급은 들어오지만 카드값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집은 있지만 대출이 무겁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교육비가 두렵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병원비가 무섭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당장 이번 달이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야 할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타노스님의 경고 속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움직이는 모든 거대한 구조입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집값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사회, 젊은이에게 꿈보다 경쟁을 먼저 가르치는 사회, 노인에게 존엄보다 생존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회. 그리고 그 호랑이가 가장 먼저 물어뜯는 것은 약한 사람입니다. 큰 재난이 오면 언제나 낮은 곳부터 잠깁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언제나 빚 많은 사람부터 쓰러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언제나 서민의 밥상부터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오르면 노인부터 치료를 미룹니다. 일자리가 줄면 청년의 마음부터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시장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오이 몇 개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시금치를 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왜 그냥 가십니까? 그분이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비싸서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김치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 말은 너무 평범했지만 제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경제 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큰 숫자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할머니가 오이 한 봉지를 내려놓는 순간으로 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 학원비를 줄이는 밤으로 옵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결정으로 옵니다. 한 자영업자가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장부를 보는 시간으로 옵니다. 이런 작은 고통들이 모여 사회에 큰 울음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인과입니다. 타너 스님의 경고가 2025년 이후의 경제와 권력의 흐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니라 경제의 업과 권력의 업이 동시에 드러나는 시기가 온다고 말입니다. 나라의 빚, 가계의 빚, 부동산에 묶인 욕망, 과소비, 허영, 단기적인 정책, 미래 세대에게 넘겨진 부담. 씨앗을 심은 뒤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 열매가 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가 되고 독한 씨앗은 독한 열매가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빚으로 번영을 꾸몄다면 언젠가는 그 빚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동산과 투기를 복처럼 여겼다면 언젠가는 그 질문은 무섭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자식 세대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도 못 사고 아이도 못 낳고 미래도 꿈꾸기 어렵습니까? 양쪽 모두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정말 고생했고 자식 세대도 정말 막막합니다. 권력과 경제의 구조가 가족 안으로 들어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나라의 빚이 가정의 대화로 들어오고 부동산의 욕망이 형제의 관계로 들어오고 불안한 미래가 밥상 위에 한숨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 예언은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시대가 두렵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의 호랑이를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도 작은 호랑이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호랑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호랑이, 체면 때문에 빚을 지는 호랑이, 비교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는 호랑이, 분노로 말을 내뱉는 호랑이. 나라의 큰 호랑이를 말하기 전에 내 안의 호랑이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업을 짓습니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 삶에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장은 직원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도, 가정의 권력도, 돈의 힘도, 말의 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누가 무너질까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예언을 공포가 아니라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큰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해가 온다는 말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약한 사람을 지키고 있느냐? 너희는 자식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빚을, 내 말의 업을, 내 소비의 습관을, 내 가족과의 관계를, 내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노스님의 기록에서 더 무서운 것은 호랑이의 비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더욱 깊은 경제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금고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 가계의 살림, 중산층의 안전판, 그리고 국민이 믿어왔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금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백의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금고를 무너뜨리게 되는가?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고 우리는 언제부터리 이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백의 민족이 스스로 무너뜨린 금고. 타노스님의 예언 속에서 이 문장은 매우 차갑게 들립니다. 큰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무서웠지만 백의 민족이 스스로 금고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더 깊은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의 적이 와서 빼앗아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말, 그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 선택으로, 우리 욕망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조금씩 비워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고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쇠상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금고는 국가 재정입니다. 한 가정의 금고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저축입니다. 중산층의 금고는 집 한 채, 노후 자금,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데 타노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금고는 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는 장면처럼 들립니다. 나라의 재정이 흔들리고, 가계의 살림이 흔들리고, 중산층의 안전판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때, 그것이 바로 백의 민족이 스스로 무너뜨린 금고라는 말에 담긴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백의 민족.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흰옷의 마음을 잊고 금고의 숫자만 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남보다 얼마나 앞섰는가? 내 아이가 누구보다 좋은 대학에 갔는가? 내 노후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는 숫자로 서로를 비교했고 숫자로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마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는 순간 돈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돈이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비교하게 만드는 칼이 될 때 그때부터 금고는 안에서부터 녹슬기 시작합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며 작은 일을 병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전세를 살다가 더 늦기 전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집값은 결국 오른다. 다들 빚내서 산다. 너희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웠고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말은 점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큰 빚을 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자가 오르고 생활비가 늘고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며 가격표를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 위에 삶을 올려놓고 살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 것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지혜롭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고가 꽉 찬 것처럼 보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카드도 있고, 투자 계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빚이 들어있고, 불안이 들어있고, 비교심이 들어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금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금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이 빚으로 버티듯 나라가 빚으로 버틸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조용해 보입니다. 오늘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빚으로 미룬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옮겨질 뿐입니다. 오늘의 부담을 내일의 세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식 세대는 언젠가 묻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갚아야 합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경제 문제는 세대 갈등이 됩니다.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부모 세대는 정말 피땀 흘려 살았고 자식 세대도 정말 막막합니다. 문제는 서로의 고통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업입니다. 돈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의 문제로 번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사회 안에서 세대가 갈라지고, 정치 안에서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원인은 사라지고 서로의 얼굴만 원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매우 깊습니다. 큰 용은 나라일 수도 있고, 거대한 경제 구조일 수도 있고, 세계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몸통이 병들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꼬리부터 썩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큰 위기는 처음부터 대기업의 회의실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 통보에서 보입니다. 큰 배가 좌초하면 작은 배도 함께 흔들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작은 배들이 물을 먹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인, 청년, 장애가 있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 이들은 큰 배의 갑판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거세져도 물을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주가지수만 보아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을 봐야 합니다. 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와서 자식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고, 병원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손님들이 방문 간격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임대료, 전기요금, 재료비, 카드 수수료,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게는 단지 돈벌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작은 쉼터였습니다. 경제 위기는 이렇게 한 사람의 자존심을 흔듭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버티기 힘들까? 이 질문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라가 갑자기 망한다는 공포의 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금고가 하나둘 비어가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저축 통장이 줄어들고 카드값이 무거워지고 병원비를 미루고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불교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충분함을 잃어버렸는가?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것 안에서도 만족을 배웠습니다. 밥 한 끼를 나누고 이웃에게 김치를 건네고 물건을 고쳐 쓰고 자식에게 남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이 더 큰 집을 사면 내 집이 작아 보이고, 남의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가면 내 아이가 뒤처진 것 같고, 남의 노후가 더 안전해 보이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쓰는 돈, 남을 따라가려고 쓰는 돈, 불안을 달래려고 쓰는 돈, 외로움을 감추려고 쓰는 돈. 이런 돈은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금고가 무너지는 것은 수입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욕망의 구멍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경제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단지 무엇을 사야 하는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하느라 내 평안을 잃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의 마음보다 체면을 더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돈을 다루는 법은 곧 마음을 다루는 법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돈도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돈도 위험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돈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30 중반이었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안정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고 투자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잠을 못 잡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짐을 너무 일찍 짊어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욕심이 아니라 먼저 숨을 고르는 일입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을 살려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이 돌아와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더 많이 움켜쥐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의 시간을 건너갑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현대적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줄이라. 빚을 줄이고 허영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라. 지켜라. 가족의 밥상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현금 흐름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지키라. 배우라. 작은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나누라. 위기가 오면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약한 이웃을 보라.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한 끼의 밥, 따뜻한 말 한마디, 정확한 정보, 함께 버티자는 마음.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금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금고는 은행 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금고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돈보다 더 깊은 금고입니다. 경제가 흔들릴수록 사람은 돈만 보지만 사실 마지막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관계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 스스로 무너뜨린 금고라는 말은 그래서 더 아픕니다. 우리는 돈의 금고만 비운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금고도 비워왔는지 모릅니다. 이웃을 잊고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친구를 경쟁자로 보고 부모와 자식을 경제적 부담으로 계산하고 금고에 돈이 조금 남아 있어도 마음을 맡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보시는 큰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안심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위기의 때에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과장된 공포를 퍼뜨리지 않는 것도. 그러므로 경제 위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쌀을 쌓아두고 현금을 모아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탐욕을 줄이는 준비, 불안을 줄이는 준비, 가족과 솔직히 말하는 준비, 이웃과 다시 연결되는 준비,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복잡한 삶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묶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삶은 위기 속에서 강합니다. 적게 쓰고, 덜 비교하고, 필요한 것을 알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건강을 지키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두 망한다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얕은 해석입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안심하지 말라. 진짜 금고를 다시 채워라. 진짜 금고란 무엇입니까? 정직한 노동입니다.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가족의 신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금고입니다. 백의 민족이 스스로 무너뜨린 금고라는 경고는
아직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탐욕으로 비웠다면 절제로 채울 수 있고, 비교로 깨뜨렸다면 감사로 붙일 수 있고, 빚으로 무겁게 했다면 단순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먼저 집안의 금고를 살펴보십시오. 돈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십시오. 가족과의 대화가 남아있는지, 내 삶의 소비가 너무 커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불안을 핑계로 더 큰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이고, 가족과 돈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남의 성공을 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빚으로 체면을 세우지 말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배우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듣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예언은 한 해를 지나 더 먼 시간으로 향합니다. 2030년 대전환의 해, 무너지는 중산층과 다시 쓰이는 삶의 기준.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내가 믿어온 안정이 정말 안전했는지,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돈인지 사람인지. 타너 스님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해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하나의 문턱으로 보았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어왔던 안정의 기준이 흔들리며, 중산층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30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빚은 늘어나고, 노후는 불안하고, 청년은 미래를 미루고, 중년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많은 가정의 숨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 속에서 대전환은 이렇게 읽힙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굶주리고, 집이 있어도 평안히 쉬지 못하며, 나라가 부유해 보여도 백성의 밥상이 가벼워지는 때가 온다. 집이 있는데 왜 쉬지 못합니까? 나라가 부유해 보이는데 왜 밥상이 가벼워집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보면 이 말이 아주 멀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곧바로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집은 있지만 그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의 빚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면 다음 세대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열심히 살면 괜찮아지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했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노후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병원비는 점점 늘었고, 물가는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많았습니다. 인생 전체를 성실하게 바쳤는데도 마지막에 남은 것이 불안이라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다른 집에서는 젊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빚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도 무섭고, 아이 낳는 것도 무섭고, 집 사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하게만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나라가 가난할 때 몸으로 버텼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막막함도 실제입니다. 이렇게 경제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로 바뀝니다. 돈의 문제는 가족의 상처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원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둘은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업의 흐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는 성장의 업을 짊어졌습니다. 더 많이 배웠지만 더 불안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졌지만 더 외롭고, 더 편리한 시대를 살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고통을 들어야 합니다. 어른은 젊은이를 향해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고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는 어른을 향해 당신들이 다 망쳐놓았다고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지요. 너희도 참 막막하겠구나. 우리가 서로를 탓하기보다 어떻게 함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말 한마디가 세대의 업을 조금씩 녹입니다. 큰 정책도 중요하고 나라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을 해석하는 이들은 2030년을 복지, 연금, 의료, 노인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는가, 아픈 사람을 얼마나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청년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금고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약한 사람들이 떨게 됩니다. 부자는 더 큰 집을 줄일 수 있고 가진 사람은 투자 손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빠듯하게 사는 사람에게 작은 충격은 생존의 위기가 됩니다. 이럴 때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을 함께 끌어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한 나라의 업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불쌍하다고 말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자비는 실제로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위기의 시대에 자비는 사치가 아닙니다. 자비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예언 속에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기 어려운 때라는 식의 상징도 전해집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부족의 감각이 찾아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근은 곡식이 부족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근도 있습니다. 사랑의 기근, 신뢰의 기근, 자비의 기근, 가족 대화의 기근. 냉장고는 가득해도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면 그 집은 굶주린 집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부유해도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이미 내면의 기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신뢰, 이웃과의 관계, 몸을 돌보는 습관, 적게 쓰고도 살 수 있는 힘,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 속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양식입니다. 큰 변화가 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이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이웃과 서로 돕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중산층은 단순히 연봉이나 집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산층은 위기가 와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중산층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집값을 감당해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버텨야 하고, 사회에서는 성공한 척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말하는 중산층 붕괴는 경제 통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괜찮다고 말했고 부모님에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혼자 가계부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은 부족하고
부모님 병원비는 늘고 남편은 회사에서 지쳐 돌아오고 자신도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또 밥을 차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면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두려운 말로만 듣지 말고 이 사람들의 울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한숨이 쌓이고 침묵이 쌓이고 포기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드러납니다. 세대가 세대를 탓하고 지역이 지역을 탓하고 남녀가 서로를 탓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탓하면 그 사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탐욕과 무관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복잡한 삶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작은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동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위기 속에서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연락할 사람, 아이를 맡길 사람, 정보를 나눌 사람. 말이 독해지고 눈빛이 차가워지고 남의 고통에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이라도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오늘 내가 지은 말의 업을 돌아보고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내일은 조금 덜 미워하겠다고 발언해야 합니다. 2030년의 대전환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돌린다면 그 대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예언은 운명을 못 박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은 아직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같은 길을 가면 그것은 재앙이 되고 경고를 듣고 방향을 바꾸면 그것은 자비가 됩니다. 더 크고 더 빠른 것만 추구하던 시대가 지나가면 작지만 단단한 삶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많이 가지려던 시대가 지나가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다시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짐 뒤에 무엇이 오는가? 금고가 흔들리고 중산층의 환상이 깨지고 세대의 갈등이 드러난 뒤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지도의 어느 장소만을 뜻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피난처는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고 삶이 단순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는 곳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새로운 피난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승지지, 이 오래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과 혼란, 기근과 재난이 닥칠 때 사람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세상의 큰 물결이 흔들릴 때도 비교적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자리. 옛사람들은 그런 곳을 십승지지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들을 때 단순히 지도의 어느 산골짜기나 특정한 마을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연 가까이 살아가는 삶, 도시의 소음에서 조금 떨어진 삶, 먹을 것을 직접 기르고 이웃과 나누는 삶은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탐욕이 줄어든 마음, 빚과 허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삶, 가족과 다시 밥상을 나누는 시간, 이웃의 안부를 묻는 관계, 적게 가져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 그런 곳이야말로 위기의 시대에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진짜 피난처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너짐 뒤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온다고 말합니다. 도시의 불빛만 믿고 살던 사람들이 큰 것이 늘 좋은 시대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빠른 것이 늘 옳은 시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기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작지만 단단한 삶, 느리지만 오래가는 관계,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 무엇을 사야 하는가, 빚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위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길을 잃습니다. 물건이 있어도 이웃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면 그 집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도시처럼 화려한 건물은 없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도 일찍 문을 닫고 길에는 조용한 바람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는 누가 아픈지 서로 압니다. 어느 집에 노인이 혼자 사는지 알고, 어느 집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지 알고, 어느 집 밭에 일손이 필요한지 압니다. 큰 돈은 없지만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쳐도 휴대폰만 보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의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가난입니다. 통장 잔고의 가난보다 더 깊은 관계의 가난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시장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때, 돈이 모든 불안을 막아주지 못할 때, 사람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첫 번째 길은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빚은 마음을 묶습니다. 빚이 많으면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길은 과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 불안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사니까 사고, 뒤처질까봐 사고, 외로워서 사고, 마음이 허전해서 삽니다. 그러나 물건은 잠깐 마음을 채워줄 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 허전함을 또 다른 물건으로 채우려 하면 금고는 비고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을 더 살 것인가 보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고, 부모의 한숨을 듣는 시간이고, 부부가 서로의 피로를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밥상이 무너지면 가족의 마음도 흩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함께 앉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로 싸우기보다 서로의 하루를 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아끼는 법, 간단한 수리를 하는 법, 작은 텃밭을 가꾸는 법, 몸을 돌보는 법,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법. 이런 기술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가 흔들릴수록 손의 지혜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다섯 번째 길은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공동체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면 됩니다. 위기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길은 확인되지 않은 공포를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거짓 정보가 재난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누가 망한다더라, 어디가 위험하다더라, 무엇을 사야 한다더라, 누구를 미워해야 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업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분노보다 진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길은 매일 가족과 나라를 위해 발언하는 것입니다. 발언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내 편만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움이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 속 새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나눌 줄 아는 사람들, 손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큰 흔들림이 오면 다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강합니다. 탐욕이 적은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도 구합니다. 어느 겨울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전기가 잠시 끊기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 안심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십승지지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산속 깊은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탐욕이 적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살피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십승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을 줄이고, 이웃을 알고, 가족과 밥을 먹고, 소비를 줄이고, 작은 기술을 배우고, 매일 마음을 닦는다면 그곳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장소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가 사람을 구합니다. 타너 스님의 경고가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나라의 위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소중한 이유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란 이미 정해진 멸망의 통보가 아닙니다. 예언은 길을 바꾸라는 종소리입니다. 절에서 새벽종이 울릴 때 사람을 겁주기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해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앞에서 내 안의 호랑이를 보십시오. 탐욕의 호랑이, 분노의 호랑이, 비교의 호랑이, 체면의 호랑이, 남을 이기려는 호랑이. 이 호랑이들이 내 마음속 새끼를 물어뜯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내 가족의 평안, 내 아이의 웃음, 내 이웃과의 관계, 내 마음의 자비가 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제로 채우고, 신뢰로 채우고, 관계로 채우고, 작은 기술로 채우고, 자비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금고를 다시 세우는 일은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30년 대전환이라는 말을 듣고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바르게 걷는 삶이 아니라 더 바르게 걷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도 지나왔고, 가난도 지나왔고, 외환위기도 지나왔고, 수많은 정치적 혼란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나라를 살린 것은 높은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머니들의 인내, 아버지들의 땀, 청년들의 노력, 이웃들의 도움,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 마음이 미래가 어둡게 보일수록 우리는 더 작고 분명한 것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밥상, 오늘의 말, 오늘의 소비, 오늘의 관계, 오늘의 발언,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바꿉니다. 예언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경고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빚을 조금 줄이십시오.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십시오. 가족과 밥을 나누십시오. 이웃의 안부를 물으십시오. 공포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작은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한 번이라도 이 나라와 가족을 위해 맑은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큰 호랑이가 제 새끼를 잡아먹는 해가 두렵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의 호랑이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서로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자비와 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발언하십시오.